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한 옛날 남쪽 땅 어느 깊고 깊은 산자락 아래 오순도순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마을 이름은 딱히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해 뜨는 골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이 해 뜨는 골에 몇 해째 지독한 가뭄이 들어 온 땅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고 여름에는 애써 자란 곡식마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지요. 마을을 가로지르던 개울은 실개천이 된 지 오래고 하나뿐인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마실 물 한 모금 구하는 것이 전쟁과 같았고 아이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밭에는 먼지만 풀풀 날리고 산에는 짐승들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작은 마을을 잊어버린 듯 절망만이 공기처럼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두려워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캄캄한 밤을 원망하며 신음했습니다. 이 해 뜨는 골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연고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지녔지만 그녀의 삶 또한 가뭄 든 땅처럼 척박하기만 했지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허다했고 어머니의 약값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캄캄한 금은 밤 연화의 어머니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텅 빈 물독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지요. 이대로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마을 뒷산 중턱.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오래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재를 올리던 낡은 사당터였습니다. 연화는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가엾은 백성들에게 단비 한 줄기 내려주시옵고 병든 제 어미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애절한 기도는 눈물과 함께 밤하늘로 흩뿌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화가 지쳐 쓰러질 듯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던 순간 그녀의 발치에서 무언가 은은한 빛을 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기에 그 빛은 더욱 도드라졌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매끄럽고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돌에서는 마치 달의 전기를 머금은 듯 맑고 푸른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돌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산자락에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 속의 신비한 돌, 월정석이었습니다. 달의 전기를 받아 물을 부르고 생명을 키우는 힘을 지녔다는 바로 그 돌 말입니다. 연화는 홀린 듯 월정석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돌은 여전히 은은한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고 만지는 손끝으로 맑고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돌을 깨끗이 씻어 병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몸이 날아갈 듯 가뿐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어머니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던
열도 신기하게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오랜만에 물이 먹고 싶구나 하며 연화에게 말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기쁨에 넘쳐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 바닥까지 긁어 비웠던 물독에 마치 새벽 이슬이 맺힌 것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한 사발 정도 고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간밤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어찌 된 영문일까요? 그녀의 시선이 문득 방 안 어머니 머리맡에 놓인 월정석으로 향했습니다. 돌은 여전히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설마 이 돌 때문인가? 연화는 반신반의하며 월정석을 물독 안에 살짝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돌 주변으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아주 조금씩이지만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월정석의 전설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돌에는 정말로 물을 부르고 생기를 북돋우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적 같은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비밀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월정석의 신비한 힘을 확인한 연화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돌의 힘을 빌려 어머니를 간호하고 겨우 마실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함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지요. 이 돌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혹시 잘못 사용했다가 더 큰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고민 끝에 연화는 마을 사람들이 좀처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뒷산 깊은 곳, 산지기 할아버지가 사는 오두막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지기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산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산의 정기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의 이치까지 꿰뚫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신비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산신령의 현신이라 여기기도 했지요.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월정석을 품에 숨기고 산지기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깊은 산속, 낡았지만 정갈한 오두막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백발의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연화가 머뭇거리며 월정석을 꺼내 보이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빛나는 듯 했습니다. 허허, 이 귀한 것을 네가 어찌? 할아버지는 돌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월정석이라 하는 물건이다. 달의 전기를 오롯이 품고 있어 물을 부르고 생명을 키우는 신통한 힘을 지녔지. 하지만 그 힘이 강한 만큼 다루기도 어려운 법이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정석은 맑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지만 만약 탐욕스럽고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힘이 재앙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느니라. 돌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것을 쓰는 자의 마음에 따라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는 게야. 산지기 할아버지는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가, 너는 이 돌을 얻었으니 큰 복을 받은 것이나 동시에 큰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니라. 부디 이 돌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결코 너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리하면 너와 네 주변 모두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월정석의 힘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녀는 할아버지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지독한 가뭄은 연환의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환의 마을과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고을은 비록 큰 고을이었지만 역시 물 부족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었지요. 도둑이 들끓고 굶주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민씨 가문이라는 대대로 이름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민도령이라 불리는 젊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집안을 이끌고 있었지요. 민도령은 훤칠한 외모에 학식도 뛰어나고 성품 또한 대쪽 같다는 평을 받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도도한 구석이 있어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보기와 달리 속정이 깊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는 등 구휼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이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답니다. 이처럼 다른 듯 닮은 고민을 안고 있는 연하와 민도령의 운명은 곧 예기치 않은 곳에서 교차하게 될 터였습니다. 연환의 마을에는 박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이장이랍시고 온갖 위세를 부렸지만 실상은 자기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된 욕심쟁이 지주였지요. 가뜩이나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박참봉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더욱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아직 마르지 않은 개인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그는 자신의 우물물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넘기거나 물 한 동이에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며 농민들을 착취했지요. 심지어 물을 미끼로 농민들의 얼마 남지 않은 땅 문서를 헐값에 사들이려는 수작까지 부렸습니다. 이보게들, 물이 그리 급하면 내 우물물을 사다 쓰면 될 것 아닌가. 물론 공짜는 아닐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허허. 박참봉은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사람들의 절박함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횡포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의 권세와 재력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맞서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지요. 특히 연환애처럼 힘없고 가난한 집은 그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박참봉은 연화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가는 것을 핑계삼아 약값이라도 보태주겠으니 그깟 밭되기쯤이야 나에게 넘기라며 노골적으로 땅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치가 떨렸지만 섣불리 반항했다가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그저 입술만 깨물어야 했습니다. 박참봉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 연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월정석이라는 비밀스러운 희망이 있었지만 산지기 할아버지의 경고 때문에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만약 돌의 힘을 잘못 사용했다가 더 큰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찌한단 말인가. 그녀는 밤마다 월정석을 꺼내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 쓰러져가는 이웃들, 그리고 박참봉의 탐욕에 신음하는 마을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연화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산지기 할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사용하라 하셨다. 내 욕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면 월정석의 힘을 빌려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월정석을 이용해 마을의 공동 우물에 다시 물이 솟아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박참봉의 눈을 피해야 했고 돌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연화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와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을 이용해 월정석을 품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마을 공동 우물로 향했지요.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운 발걸음에 함께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연화는 사방을 다시 한번 살핀 후 품속에서 월정석을 꺼냈습니다. 돌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푸른빛을 발하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연화는 두 손으로 월정석을 감싸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돌의 힘으로 메마른 땅에 다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는 월정석을 마른 우물 바닥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우물 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마른 땅이 숨을 쉬듯 미세한 진동과 함께 푸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물 바닥 깊은 곳에서 쏴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월정석의 힘이 우물을 되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서둘러 월정석을 거두어 품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에 다시 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간밤에 용왕님이라도 다녀가셨나?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며 기뻐했고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정석의 힘은 아직 미약했고 마을 전체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에 다시 물이 솟아난다는 소문은 박찬봉의 귀에도 금세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말라붙었던 우물에서 물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느냐. 곧 다시 마를 게 뻔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우물물이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그의 얼굴에 심상치 않은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신의 우물은 여전히 수량이 부족한데 마을 우물만 물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박찬봉은 본래 의심 많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현상 뒤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직감했지요.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우물 주변을 밤낮으로 감시하게 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는 자가 있는지 유심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가 또다시 몰래 우물가로 향하는 것을 박찬봉의 하수인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수인은 숨어서 연화가 우물에 무언가를 넣었다 빼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우물물이 더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박찬봉에게 보고했지요. 계집년이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것이 틀림없다. 아니면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것이겠지. 박찬봉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가진 비밀, 특히 그 무언가가 물을 나오게 하는 신비한 힘을 지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가뭄 속에서 물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연화를 잡아들여 그 비밀을 캐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웃 고을의 민도령은 여전히 가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실정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도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리하여 그는 최소한의 수행원만 데리고 인근 마을들을 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연화가 사는 하에 뜨는 골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다른 마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비록 가뭄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의 절망감보다는 힘이 하나마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고,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물을 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도령은 마을 이장인 박찬봉을 만나 사정을 물으려 했지만 박찬봉은 딴청을 피우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도령의 등장에 안절부절 못하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인상만 주었지요. 실망한 민도령이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연화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낯선 양반 도령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민도령은 연화의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빛과 다부진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마을의 물 사정에 대해 물었고, 연화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록 최근 우물에 다시 물이 솟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박찬봉의 횡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물론 월정석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도령은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어린 처녀가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고, 박찬봉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꼈지요. 그는 연화에게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좋은 인상과 함께 어떤 예기치 않은 인연에 싹이 트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민도령이 마을을 떠난 후 박찬봉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연화가 민도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고, 혹시라도 연화가 자신의 비리를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할까 싶어 초조해졌지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당장 연화를 자신의 집으로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박찬봉의 수하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연화는 두려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박찬봉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년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 우물에 물이 솟게 하는 그 신통한 물건을 어서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는 연화의 가장 큰 약점인 병든 어머니를 걸고 넘어지며 협박했습니다. 연화는 치가 떨렸지만 월정석의 비밀을 쉽사리 발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지기 할아버지의 경고처럼 이 돌이 박찬봉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쇳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물에 물이 솟은 것은 하늘의 도움이거나 우연일 뿐입니다. 연화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전연의 어미를 당장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연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가뭄을 부르고 마을을 현혹했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내 손으로 직접 전연의 죄를 물을 것이다. 박찬봉은 연화를 외딴 광에 가두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하려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고립시키고 압박하려 했지요. 연화는 차가운 광 바닥에 홀로 갇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월정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민도령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화와의 짧은 만남 이후에도 그녀의 지혜로운 모습과 마을의 어려운 사정이 계속 마음에 걸려 며칠 뒤 남몰래 다시 마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찬봉이 연화를 잡아가두고 몹쓸 짓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민도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박찬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도령의 등장에 박찬봉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를 맞이했지요. 아니, 귀한 도련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박찬봉, 내가 다 듣고 왔소. 지금 당장 연화 아가씨를 풀어주시오.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가두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이는 관에 알려지면 큰 벌을 면치 못할 일이오. 민도령은 단호한 어조로 박찬봉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가 데려온 건장한 하인 몇몇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박찬봉은 민도령의 기세와 그의 집안 배경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연화를 풀어주었지만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저 계집과 선비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연화는 자신을 구해준 민도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도령은 연화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하인 몇몇을 마을에 남겨 그녀를 보호하도록 하고 박찬봉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연화와 민도령은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함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민도령은 연화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연화는 민도령의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에 의지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의 위협에서 벗어난 연화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월정석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웠지요. 그녀는 민도령과 상의하여 월정석의 힘을 빌리되 결코 남용하지 않고 마을 전체의 가뭄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몰래 공동 우물에 월정석을 담가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당장의 목마름은 면할 수 있었지만 연화는 월정석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의 힘을 사용할 때마다 푸른 빛이 조금씩 약해졌고 그녀 자신도 이전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산지기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가, 월정석은 달의 전기를 빌려 쓰는 것이니 그 힘이 무한할 수는 없느니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강하게 힘을 끌어다 쓰면 돌은 그 전기를 모두 잃고 평범한 돌멩이로 변해버릴 것이야. 그리 되면 다시는 그 힘을 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힘을 짜낸 반작용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느니라. 부디 명심하거라. 돌의 힘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에서 찾아야 하는 법이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경고를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월정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도령 때문에 한풀 꺾였던 박찬봉은 여전히 월정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가진 돌이 보통 물건이 아니며 그것만 손에 넣으면 엄청난 불을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는 민도령이 잠시 마을을 떠난 틈을 타 다시 한번 월정석을 강탈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의 수하들을 모아놓고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연화 그 계집의 집에 쳐들어가 돌을 빼앗아 오너라. 반항하면 어찌해도 좋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찬봉의 수하들은 복면을 하고 연화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집안을 부수고 연화를 위협하며 월정석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지요. 연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젊은이 몇몇과 연화의 집 주변을 경계하고 있던 민도령의 하인들이 나타나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팎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이 틈을 이용해 월정석을 품에 숨기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박찬봉의 수하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쫓아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연화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수하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민도령이 매서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걱정되어 밤중에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가 이 소동을 목격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민도령의 등장과 마을 사람들의 용감한 저항 덕분에 박찬봉의 월정석 강탈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월정석의 존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신비한 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월정석의 존재가 마을 전체에 알려지자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가 가진 신비한 돌 덕분에 우물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움과 감사를 표했지만 곧이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어두운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들은 연화를 하늘이 내린 영웅처럼 칭송하며 그녀가 월정석의 힘으로 마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연화에게 더 많은 물을 만들어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풍년까지 들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연화가 가진 신비한 힘을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것이며 월정석이 마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박찬봉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월정석의 힘을 사사로이 이용하려는 탐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월정석은 마을 공동의 재산이니 연화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돌을 빼앗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몰래 연화의 집에 침입하여 월정석을 훔치려다 발각되는 작까지 생겨났지요. 마을은 월정석을 둘러싼 기대와 의심, 탐욕과 두려움으로 인해 두세 갈래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뭄이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쳤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반목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연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월정석이 가져다준 작은 희망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월정석만으로는 결코 이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돌의 신비한 힘에 대한 의존과 탐욕이 마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지기 할아버지의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지요. 그녀는 민도령과 깊이 상의한 끝에 더 이상 월정석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이 마을의 분열을 막고 진정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어려서부터 마을 뒷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기에 산의 지형과 물줄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도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 저희 마을 뒷산 너머에는 사계절 마르지 않는 큰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물을 마을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이 몹시 험하고 물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그동안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민도령은 연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들을 풀어 연화가 말한 계곡을 조사하게 했고 과연 그곳에는 풍부한 수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물을 어떻게 마을까지 끌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민도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물기를 내는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 대역사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월정석이라는 신비한 돌이 있는데 굳이 그런 힘든 고생을 해야 하냐며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와 민도령은 진심을 다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월정석의 힘은 언젠가 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든 물길은 영원히 우리 마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냅시다. 연화의 간절한 호소와 민도령의 헌신적인 지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헛된 기대나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물길을 내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남자들은 험한 산을 깎아 수로를 만들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민도령은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했고 연화는 지혜와 격려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고된 노력 끝에 계곡의 맑은 물이 수로를 따라 연환의 마을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논밭이 다시 생명의 물로 촉촉이 적셔지는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월정석이라는 신비한 힘이 아닌 그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지긋지긋한 가뭄을 이겨낸 것입니다. 마을에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연화와 민도령의 공을 칭송하며 밤늦도록 풍악을 울렸습니다. 마을에 다시 맑은 물이 풍족하게 흐르게 되자 신기하게도 연화가 가지고 있던 월정석의 푸른빛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돌은 점점 평범한 돌멩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산지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돌의 역할이 끝나면 그 힘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녀는 이제 월정석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힘으로 물을 얻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어느 날 밤 월정석을 처음 발견했던 뒷산 사당터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돌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그동안의 고마움과 함께 이제는 편히 쉬라는 작별의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월정석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그러자 돌은 마지막으로 희미한 푸른빛을 한번 발하더니 이내 주변의 흙과 풀 속으로 새우르르 새우며들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 월정석은 그렇게 원래 있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조용히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마을에 물길이 트이고 가뭄이 해결되자 박참봉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업신여겼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따르거나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결국 민도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박참봉이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 관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그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그는 결국 파직되어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또한 대부분 몰수되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지요. 그렇게 악인의 횡포는 끝이 나고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이장을 뽑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가뭄으로 피폐해졌던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반목과 갈등은 사라지고 마을에는 화합과 희망의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연화와 민도령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온 연화와 민도령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민도령은 더 이상 연화의 신분이나 외모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연화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연화의 홀어머니를 찾아가 연화와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했지요. 연화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망설였지만 두 젊은이의 진심 어린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지지를 보고는 이내 눈물로 허락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온 마을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연화와 민도령의 혼례식은 그 어떤 양반가의 혼례보다 성대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비록 화려한 예물이나 값비싼 음식은 없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웃고 떠들었기 때문이지요. 연화는 더 이상 가난하고 박색이라 손가락질 받던 산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마을을 구하고 이웃고을 제일가는 부자 총각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혼인 후에도 연화는 민도령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민도령의 재력이 합쳐지자 해 뜨는 골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훗날 자손들에게 그리고 온 나라의 신비로운 월정석의 전설과 함께 전해지며 진정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야담으로 오래오래 남게 되었답니다.